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한때 저와 만났던 어떤 남자에 관한 내용인데 아직도 무서울 정도로 끔찍했던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의 직업은 15년 차 미용사였습니다. 비록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20, 30대를 보냈고 저에게는 추억뿐만 아니라 소중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가게를 폐업하고 현재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 끔찍한 사건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제 나이가 불혹이 되었을 때 저는 삶의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우울한 삶을 보내고 있었죠. 그건 결혼 문제였는데 남들은 한창 연애하고 놀러 다닐 때 저는 죽어라 일만 하며 지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저희 남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일만 벌려놓고 뒷수습을 못하는 동생이라 한두 번 도와주다 보니 습관적으로 손을 벌리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모아둔 돈도 하나 없이 어느새 불혹이란 나이가 되어버렸죠. 결혼은 둘째치고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던 터라 저에 대한 자존감까지 내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 사건의 발단인 한 남자가 가게 손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저 커트랑 펌 좀 하려고요. 그 남자는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앳된 모습이었고 제가 여기서 15년을 일하면서 웬만한 동네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커트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고향은 서울인데 대전으로 내려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기도 했고 본인 일에 열정도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남자가 두 번째 커트를 하러 미용실에 들렀을 때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은 좋았지만 저보다 한참 아래인 동생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단순 연애 상대로밖에 보이질 않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없는데요.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 동생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알고 보니 12살이나 어린 남자였고 생각보다 많은 나이 차이에 만남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더니 그 후로부터 틈날 때마다 가게로 찾아와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용 일을 하면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작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니 너무 고마웠고 그런 배려심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호감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끈질긴 구애 끝에 저는 그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지만 불과 만난 지 2달 만에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모처럼 가게 문을 닫고 남자친구와 1박 2일로 부산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간만의 여행이라 굉장히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어두운 모습이었고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물어봤었죠.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 늘 자상하고 배려심이 넘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제 입장에선 당황스럽고 민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종일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다녔고, 그날 저녁쯤 다시 기분이 풀렸는지 제가 알던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었죠. 자기야, 미안해. 사실 내가 집안에 일이 좀 있는데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우리 숙소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뭐 자세한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말하기 힘든 내용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해줬습니다. 저희는 숙소로 돌아와 술을 한잔하고 잠이 들었고, 새벽에 목이 말라 잠깐 눈을 떴는데 제 옆에 누워있던 남자친구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숙소는 일반 원룸 정도의 크기라 화장실 말고는 딱히 갈 곳도 없었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줄 알고 기다렸더니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침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언제 일어난 거야? 나 운동 좀 하고 온다고. 아니, 여행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오는 게 말이 돼? 그때는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가 소름 끼치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형, 이제 그만하고 나와요. 저도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자 침대 밑에서 어떤 남자가 기어 나오는데 그걸 보자마자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한때 미용실에 자주 왔었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둘 다 미쳤어? 지금 당장 경찰 부를게요. 그 당시 무섭고 두려웠지만 제가 겁에 질려 행동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 같은 분위기라 일부러 당당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단골 손님과 남자친구는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계획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너무 무섭고 섬뜩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쯤 단골 손님은 아내분과 함께 미용실에 찾아왔었는데 어느 날 아내분이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한 지 한 달 만에 연락이 두절됐고 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단골 손님이던 남편마저 미용실에 발길을 끊었으니 저로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 실체는 아내가 미용실 손님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갔던 거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손님을 소개해 준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 복수심에 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접근한 남자친구는 단골 손님의 지인이었고 저를 부산으로 데리고 와 이곳에서 작업을 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역할은 부산으로 저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끝이었는데 처음 계획과 다르게 남자친구를 보고 저를 죽여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남자친구는 부산에 내려오자마자 표정이 안 좋았던 거고, 결론은 원래 계획대로 단골 손님이 저를 살해하기로 하고 대신 뒤처리를 같이 하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제가 숙소에서 잠이 들자마자 남자친구는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 사이 단골 손님이 방으로 들어왔었는데 막상 저를 죽이려고 하니 손이 벌벌 떨리면서 모든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정을 하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에 일단 몸을 숨기기로 했고, 원룸 크기의 방이라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결국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새벽에 일어나 잠을 자지 않고 있으니
살해 계획은 실패했던 거고, 제가 죽었을 거라 예상하고 들어온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했었는데, 만약 이대로 넘어가면 또 위험한 일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숙소를 도망쳐 나온 뒤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살인 예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해서 담당 검사님이 항소를 진행했지만 결국 달라지는 건 없었죠. 그렇게 저는 15년간 정들었던 미용실을 폐업을 하게 됐고, 현재는 미용과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사람을 상대하는 게 너무 두렵고 더 이상 서비스직은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기술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이 일은 한순간의 오해로 시작된 끔찍한 사건인데,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때 받은 상처를 회복하려고 노력 중인데 참 쉽지가 않네요.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연하남이 다가왔을 때 무조건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많이 외롭기도 했고 또 제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상태라 너무 쉽게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용인데 여기에 제 사연을 공개하고 이제는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저는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데, 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 제가 하는 일은 흥신소에서 탐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가 맡은 업무는 의뢰인에 관련된 정보를 언급하면 안 되는 일이라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업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 공포를 주로 이야기하는 괴들남님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부터 6년 전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지만 6년 전 그 당시는 흥신소를 개업한 지 1년이 간 넘었을 때였죠.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흥신소를 개업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증도 따고 나름 기대감에 부풀어 이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의뢰는 드물게 들어왔고, 흥신소를 하기 전부터 모아뒀던 돈을 조금씩 쓰면서 힘들게 버티던 중이었죠. 그리고 사건은 그날 사무실 청소를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 지났을 때니까 아마 밤 9시 정도 됐을 거예요.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전화가 한 통 걸려왔고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었죠. 네, 여보세요? 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 아내를 좀 죽여주세요. 예? 저기 사장님, 장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지만 그 당시는 이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굉장히 당황스럽더군요. 그렇게 뭔가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고, 다음날 사무실에 한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던 사무실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말을 꺼내더군요. 제 아내를 좀 죽여주세요. 그 남자 목소리를 듣고 나니 어젯밤 장난 전화가 떠오르면서 동일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흥신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대부분 불륜의 정황을 포착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아주는 일이 전부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아내를 죽여달라는 일종의 살인 청부를 의뢰하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장님,
저희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그 남자는 제 말을 듣고 뭔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고, 그냥 그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싶었으나 대략 1시간 정도 지나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다시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장님, 계속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더군요.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아내를 좀 죽여줘요. 진심입니다. 그 말과 함께 들고 온 종이 가방을 보여주는데 얼핏 보기에 가방 안에 5만원권이 가득 들어있는 게 보였고 액수를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을 보고 나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기분이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당시 일이 없어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진짜 경찰 부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식 등록된 업체라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여주면서 말을 했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내를 죽기 직전까지 위협을 해달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들었던 생각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부탁하는지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저는 일단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에 그 남자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제야 여러 사정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제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아내는 거짓말만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저희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물론 믿었던 사람이 외도를 하게 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사람을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혼을 유리한 정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불륜의 증거를 잡는 일은 흥신소에서도 흔하게 진행되는 일이라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죠. 사장님, 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외도 증거를 모아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방향으로 만든 뒤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뭐 당연하지만 현실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제 말에 동의를 했고 저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받고 나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보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의 아내를 조사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동선을 지켜봤음에도 특별한 정황은 포착이 되지 않더군요. 보통 불륜이나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을 때는 일주일만 지켜봐도 답이 나오는 편인데 그 남자의 말과 다르게 아내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거진 한 달간 뒷조사를 했음에도 아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뭐 이쯤 되면 그 남자가 착각을 했거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내가 눈치를 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정황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그 남자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이런 쪽은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머리도 식힐 겸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친한 형님을 만나 술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았었죠. 아이고 형님, 잘 지내셨죠? 요즘 일은 좀 어때요? 저는 형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에이, 형님, 의뢰인이 돈까지 들고 와서 아내를 죽여달라고까지 했다니까요. 형님은 제 말을 한참 듣다가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을 꺼내더군요. 그럼
아내를 조사하지 말고 역으로 남자 쪽을 한번 알아봐.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뭐 그땐 허탕이지. 옛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형님 말을 들으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원래 이런 일은 철저히 의뢰인 말에 신뢰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게 맞지만 이번은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 저는 다음 날부터 그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정말 평범한 일상에 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난 건 셋째 날 토요일 아침이었죠. 그날 아침부터 의뢰인은 실내 골프장을 방문했었는데 한창 골프를 치다가 오전 11시경 어떤 여자와 같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남자의 말을 믿고 조사를 했었지만 결과는 제 예상을 빗나갔고 결국 남자는 여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3시간 뒤 모텔에서 나왔는데 서로 애정행각까지 하면서 차에 올라타는 걸 보니 남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었죠. 그렇게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다음날 그 남자와 약속을 잡아 그동안 조사했던 성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하신 것과 다르게 사모님께서는 아무런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화를 내더니 제대로 일을 한 게 맞냐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한 달이 넘게 시간을 줬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참 답답한 양반이네.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사장님, 제가 한 달 동안 사모님을 지켜봤지만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뭔가 두 분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증거를 수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개인 사생활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끝까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을 꺼냈고 저는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겠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찔리는 게 있는지 혹시 자기를 뒷조사했냐고 집요하게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사장님의 동선도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순간 눈빛이 바뀌면서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정말 그때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최대한 기분이 나쁘지 않게 설명을 드렸죠. 저 사장님, 제가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욕을 하며 나가버렸고 그 일은 그걸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 문고리에 종이가방 하나가 걸려있더군요. 그래서 종이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나 싶어 살펴봤더니 글쎄 주방에 쓰는 식칼 한 자루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사무실 문 앞에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종이가방 안에 칼이 들어있으니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도 사무실 문 앞에 종이가방 하나가 걸려 있었고 역시나 가방 안에는 칼 한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앞전에 사무실에 찾아왔던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제게 협박을 하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이 알게 된다면 저를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남자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은 정말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지인을 통해 현직 경찰들도 알고 있는데 이런 일로 신고를 하면 오히려 일만 키울 뿐이고 딱히 해결이 되는 부분도 없다는 게 현실이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가 종이가방에 칼을 넣어둔 건 무언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었고 다행히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흥신소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지냈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던 친구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은 연락이 끊겨버린 친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 당시 저는 남들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이었고 다들 그렇듯이 주말만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제 삶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던 박종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종호를 알게 된 시기는 18살 학창 시절이었고 그 시절 종호는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싫어하거나 또 기피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남들이 봤을 때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라 볼 수 있었죠. 그런 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종호는 20대 중반이 넘도록 연애는 고사하고 이성들과 썸을 타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한때는 제 여자친구의 친구를 소개해 준 적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인연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죠. 그렇게 모태솔로와 다름이 없던 종호가 연애에 눈을 뜬 건 30살이 막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종호에게 연락이 왔었죠. 야, 내가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생겼거든? 그 말뜻은 종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진짜? 그런 거면 무조건 나가야지. 언제 볼래? 제가 12년간 종호를 알고 지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모태솔로로 지냈던 건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근방 호프집에서 종호를 만나기로 했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종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친구를 소개해주는 가벼운 자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종호는 가족과 다름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조금 일찍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종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저는 종호 여자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었죠. 마치 아버지와 딸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여자분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작은 체구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대략 140 초반 정도의 키에 몸무게는 30kg도 안 돼 보일 만큼 깡말라 있는 모습이었죠. 아, 종호 여자친구 되시죠? 저는 종호랑 12년 지기 친구예요.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이미지라 처음 봤을 때 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의 여자친구고 또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종호보다 2살 아래 연하였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만남이라는 게 영 찜찜했지만 종호는 이 여자분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다고 하니 그 상황에 친구를 응원해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호는 여자친구와 잘 지내는 듯 했었으나 만난 지 한 달 만에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저는 위로도 해줄 겸 종호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죠. 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헤어지냐? 뭐 크게 싸운 거야? 아니, 그게 내가 무서워서 만나기 싫대. 무서워?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을 하냐? 아, 나도 몰라. 진짜 내 이상형이었는데 어디서 또 그런 애를 찾지? 저는 지금까지 나름 종호를 잘 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그제야 알게 된 종호의 이상형은 키가 작고 왜소한 스타일의 여자였습니다. 뭐 그건 종호의 개인 취향이니까 전혀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가 미처 몰랐던 종호의 이상 행동을 보고 난 뒤로는 점차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한날은 종호와 술을 한잔하고 나서 택시비도 아낄 겸 종호의 자취방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크기만 한 인형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종호에게 물어봤었죠. 종호야, 이게 뭐야? 아, 그거? 너 성인돌 몰라?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인형인데 피부도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고 촉감도 사람하고 비슷해. 저는 이런 인형이 존재하는지도 처음 알았고, 손가락부터 발가락 하나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인형의 얼굴이 종호가 만났던 전 여자친구의 외모와 굉장히 흡사 있었습니다. 종호야, 근데 이 인형 말이야, 네가 만났던 여자친구랑 좀 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호가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사실 그 제품 주문 제작이야. 내가 여자친구 사진 보내주고 제작한 거거든. 요즘은 다 그렇게 해.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친구가 아닌 느낌이 자꾸만 들었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곧장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저는 당분간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하게 되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업무라 일을 제외하곤 다른 연락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종호에게 몇 차례 연락이 왔었지만 나중에 통화하자는 말만 하고 따로 연락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종호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배터리 문제라고 판단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종호의 전화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종호의 자취방까지 찾아갔었지만 끝내 종호는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 종호의 소식을 묻고 다니다 저보다 한 해 위였던 고등학교 선배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와 종호에게 돈도 빌려줄 만큼 서로 믿고 지내던 돈독한 사이였는데, 제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에게는 10살짜리 남자아이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은 집에서 조카를 봐주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종호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고, 선배는 조카도 보여줄 겸 종호를 집으로 불렀다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종호에게 잠시 조카를 맡기고 선배는 마트를 다녀왔는데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조카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선배는 울고 있는 조카를 달래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삼촌이 옷을 벗고 자기를 괴롭히다가 도망을 갔다는데, 그 말을 듣고 조카 몸을 살펴봤더니 온몸에 붉은 상처들이 보였고 선배는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했었지만 조카는 소변을 보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는 말을 했고, 선배는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답니다. 종호는 찜질방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검거를 당했다는데, 알고 보니 종호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발점은 종호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부터였고,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사람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여자친구는 유서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종호는 그날부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떨어진 데다 저는 지방에 내려가 연락까지 힘든 상황이니 고민 끝에 선배에게 돈을 빌릴 목적으로 연락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종호에게는 저조차 몰랐던 특이한 장애가 있었다는데 그건 소아성애증, 즉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섬뜩한 인간이었습니다. 또 소아성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선배 입장에선 여자아이도 아니고 잠시 마트를 다녀오는 동안 별일이 있겠나 싶어 맡긴 건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죽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종호는 작고 아담한 여성들을 선호했던 거고 지금까지 그런 여성을 찾기 위해 여태껏 모태솔로로 살아왔던 거죠. 제가 12년간 종호를 알고 지내면서 단지 성격이 소심한 이유로 이성을 만나지 못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사람의 속내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한때는 제가 가장 친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무서운 존재였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정말 무섭습니다.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 제보를 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다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30대가 된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고 현재는 혼자 지내고 있죠. 저희 부모님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부부 사이가 정말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유쾌하신 편이고 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이셨는데 서로 상반되는 성격임에도 다투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죠. 그러다 저희 집에 외삼촌이 놀러 오게 됐는데 그게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과일을 먹으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죠. 매형, 회사 퇴직하고 나니까 적적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요즘 등산도 하고 있어. 이런 평범한 일상 대화였는데 갑자기 삼촌이 좋은 곳이 있다며 저희 부모님께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형, 누나랑 같이 춤 배우는 건 어때요? 아버지는 나이 먹고 무슨 춤이냐며 단칼에 거절했지만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는 관심을 크게 보이셨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따라 댄스 스포츠를 배우게 되었고 학원을 다닌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달랐죠. 유쾌하시던 아버지는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말없이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적막한 분위기에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거실에서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댄스 학원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점점 원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거실로 나가 부모님을 뜯어 말렸고 그렇게 싸움은 종료되었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 틈을 타 어머니와 둘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오늘 학원에서 연습을 하는데 말이야.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는 댄스 학원에 남자와 여자 강사 두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남자 강사와 춤을 췄다는 게 이유였죠.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가 질투를 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미정아,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야 될 것 같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휴대폰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동영상인데 어떻게 이걸 찍은 건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동영상 안에는 어머니와 남자 강사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동영상이었고 몇 번을 봐도 믿을 수가 없었죠. 아빠 괜찮아? 엄마가 왜? 동영상은 언제 찍은 거야? 아버지는 본인이 찍은 게 아니고 요즘 어머니의 행적이 수상해서 외삼촌에게 말했더니 외삼촌이 어머니를 미행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조용한 어머니가 밖에서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니 충격도 충격이지만 아버지가 입은 상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죠. 아버지는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참고 지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 섬뜩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급히 거실로 나갔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쳐다보니 비명 소리는 어머니 방에서 났던 거죠. 그 당시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각방을 쓰셨는데 분명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려고 다가가니 문이 잠겨 있었고 서둘러 비상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죠. 그때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죠. 다행히 어머니는 무사하셨고 아버지는 짐을 챙겨 도망가듯이 나가더군요. 어머니는 울면서 물 좀 가져다 달라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께 물었죠. 엄마, 나 다 알고 있어. 학원 강사랑 정말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되묻더군요. 저는 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더니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모든 게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는 그날 외삼촌이 남자 강사 어머니를 모텔로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고 남자 강사는 외삼촌과 친밀했던 사이라 거리낌 없이 모텔로 향했다고 했죠. 그런데 모텔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한참이 지나 모텔 입구에서 외삼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삼촌이 학원 강사 어머니를 모텔로 유인한 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밖에 볼 수 없었죠. 엄마, 그럼 외삼촌이 속인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며 연락을 피하셨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와 외삼촌이 살인 미수로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곧장 경찰서로 쫓아갔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이고, 이미 자백은 다 받았고요. 결정적인 증인도 있는 상황입니다. 외삼촌은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라 돈이 필요해서 그날 저희 집에 방문했고 아버지는 돈을 빌려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거절을 당하자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이용해서 어머니와 헤어지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외삼촌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에게 여자를 접근시키기로 했고 적합한 장소는 댄스 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자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더군요. 외삼촌의 지인이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삼촌은 학원 강사에게 돈을 주면서 어머니에게 접근하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죠. 어머니와 학원 강사가 모텔에 들어가 오해를 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외삼촌은 밖에서 동영상을 찍어 아버지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정작 바람이 난 건 아버지였고 내연녀와 동거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바람이 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더군요. 모든 계획을 알고 있던 남자 강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이 밝혀지게 된 거죠. 아버지가 보여준 동영상부터 어머니가 바람이 났다고 슬퍼하던 모습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고 연기였던 겁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입원을 하고 있죠. 정말 평범하고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살이 되고 나니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뿐인데 어머니까지 잘못된다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외삼촌과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사람이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제 사연은 친동생이 직접 겪은 일이고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7년, 6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저희 본가는 충북 음성군인데 그 당시 동생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고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남매 중 막내였던 동생만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혼자 사는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머니와 같이 지냈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지병이 생겨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를 비롯하여 형제 자매들은 어머니를 살뜰히 모셨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소원 하나가 있었죠. 그건 막내 동생이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건데 3남매 중 막내라 더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동생이 도시 생활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시골 일이 적성이 맞는다며 농사만 짓고 살았던 동생이라 이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탓도 있었겠죠. 그러다 동생은 큰 결심을 하게 됐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좋은 여자를 만나려는 생각으로 국제결혼 사무실을 찾았다고 했죠. 저 상담 좀 하러 왔는데요. 사무실 안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설명을 시작했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여러 국가들의 여성들이 있었고 나라마다 금액 차이가 컸다고 했죠. 동생은 비교적 저렴한 베트남을 선택했는데 총 비용이 1,100만원 정도라고 했답니다. 항공료와 호텔비, 그리고 한국어 교육 비용 등 생각보다 복잡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동생은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 여성들 사진과 프로필이 담겨있는 등기 우편이 도착했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죠? 제가 보내드린 프로필 보시면 여자분들이 사장님을 마음에 들어해서 보낸 거고요. 저와 같이 베트남 가서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동생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프로필을 확인했는데 5명의 여성들 중 유독 한 사람이 외적으로 끌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고 3주 뒤 동생은 베트남으로 가게 됐죠. 베트남에 도착해 며칠간 체류하면서 맞선을 보게 됐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어리게 생기기도 하고 사진과 많이 달라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40대인데 상대 여성들은 20대 초반이라 뭔가 죄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동생이 프로필을 보고 외적으로 끌렸다는 베트남 여성을 만나게 됐고 다른 여성과 다르게 이상하게 느낌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이 여자다 생각이 들어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다고 했죠. 결혼 상대를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국제결혼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여성분 가족도 만나고 서로 데이트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베트남 현지에서 혼례를 치르고 귀국하는 일정이었죠. 물론 그 여자와 같이 귀국하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고 반년 정도 기다려야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했답니다. 동생이 한국에 들어와 기다리고 있으면 그동안 그 여자가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워 6개월 후에 만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결국 동생은 베트남에서 혼례를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반년이 지나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그날은 동생과 함께 마중을 나갔었는데 여자분 이름은 타오라고 했고 동생 말대로 외모는 참해 보였죠. 저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재수씨라고 부를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른답니다.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조용하고 말이 없는 걸 보니 내성적인 듯 보였습니다. 동생 성격은 활발한 편이었는데 서로 잘 맞춰 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동생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 시골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다음날 어머니를 찾아가 재수씨를 보여드렸죠. 편찮으신 와중에도 어머니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아직까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동생에게 시골집을 정리하고 재수 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지만 동생은 시골이 편하다고 농사나 짓고 산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그렇다 쳐도 재수 씨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낯선 땅에서 그것도 시골 외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올라왔고 3개월 정도가 지나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바빠? 동생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더군요. 그게 타오가 이상해. 동생이 하는 말은 재수 씨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멍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고 틈틈이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수 씨는 하루가 다르게 우울증이 걸린 것처럼 지냈고 어느 날은 동생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밖으로 나가 아침이 돼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고 했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어? 병원은 가봤지만 딱히 원인은 없었고 나중에 이유를 듣게 됐는데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시골에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서 동생은 밭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재수 씨가 알겠다고 해서 같이 농사일을 하게 됐다고 했죠. 그렇게 해결이 된 듯 싶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답니다. 재수 씨는 본인이 일한 만큼 일당을 달라고 했고 동생 입장은 네 돈 내 돈이 어딨냐고 결혼한 사이에는 같이 벌어 쓰는 거라고 설명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진 동생은 재수 씨에게 일당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다고 합니다. 야, 일한 만큼 돈은 주는 게 맞지. 그것 때문에 전화했냐? 그러니까 동생은 억울하다는 듯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시간만 때우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집에 부모님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 남동생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새로 사줘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동생아, 재수 씨가 한국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 저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라 생각하고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동생에게 물었어요. 동생아, 2년이 넘었는데 아이 소식 없냐? 동생은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 아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손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큰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달쯤 지났을 때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 재수 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밭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거부했다고 했죠. 말도 없이 외출하고 밤늦게 들어온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화가 났지만 싸우는 것도 힘들어서 참고 넘겼고 그날도 저녁 늦게야 들어올 줄 알았던 재수 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고 했죠. 결국 재수 씨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안 구석을 뒤졌는데 안방 서랍에서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재수 씨가 쓴 편지인데 본인은 베트남에 남편과 자식이 있다고 더 이상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동생은 너무 당황스러워 국제결혼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본인들이 작정하고 숨기면 알 방법이 없다고 도움 줄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은 집으로 들어와 아내가 썼던 가계부를 보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온 날부터 국적 취득하는 날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알고 보니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동생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가계부 뒷면에 이상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고 했죠. 종이 뒷면에는 베트남 언어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동생은 아는 지인을 통해 베트남 교환학생을 찾아가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저씨, 혹시 중국 여행 가기로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 단어들은 콩팥과 각막, 그리고 힘줄이었고 옆에 적힌 숫자는 액수를 의미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밑에 중국 여행 작업 그렇게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재수씨가 집을 나가기 전 중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졸랐다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동생은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현재도 필리핀 또는 베트남 여성들과 국제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 분들도 있겠지만 국적 취득 또는 다른 범죄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듣고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 단감동에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쯤 겪은 일이고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제가 2003년 기준으로 만이니까 3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자랑 같지만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몸매가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 덕에 20대 때는 여성분과 연애를 많이 했지만 아쉽게도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고 전부 헤어졌죠. 그리고 30대에 들어서고 나니 하는 일도 바빠지고 연애할 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누군가를 만나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만나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감정 싸움을 해야 하는 것도 너무 피곤했죠. 뭐 그렇게 지내다 금방 30대 중반이 됐고 그 시점부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여자는 없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요즘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여유되면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30대 후반에 접어드니 친척들까지 제 근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 설날과 추석날이 제일 싫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결혼을 꼭 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게 아버지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탓도 컸죠. 에이,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중매 결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매는 싫다고 연애 결혼을 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죠. 저보다 4살 연하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참하고 미인이라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예전부터 어머니는 철학관에 들려 사주나 운세를 보셨는데 거기서 만났던 할머니가 중매를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연결시켜줬던 부부들은 하나같이 잘 산다며 소문이 났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할머니를 찾아가 부탁을 드렸고 사진 한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본 거였고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사진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서 어머니 의견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조용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게 됩니다. 첫 만남이라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중매 서시는 할머니가 도착했고 상대방 여자분이 도착 전까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재물 운이 들어올 거라고 서로 아주 잘 맞는 궁합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약속 시간에 맞춰 상대 여자분이 도착했고 중매 할머니는 카페를 나가셨죠. 여자분은 사진과 흡사한 외모로 굉장히 호감형이었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래 중매를 하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과 저는 학벌부터 다르더군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를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처지고 여자분은 부산에서 알아주는 4년 대학에 거기다 석사 과정까지 수료했다고 했죠. 현재는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한다고 하던데 연봉까지 듣고 나니 제가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자분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저기요,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저랑 만나면 그쪽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제 학벌과 직업까지 알고 여기에 나온 거고 만약 싫었으면 중매 거절을 했을 거라고 대답했죠. 다만 여성분은 학벌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던데 그건 건강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검진을 같이 받아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고 카페에서 나와 저녁까지 먹고 그날 데이트는 끝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오늘 어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니까 사진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제 대답을 듣고 나서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고 저도 뭔가 효도를 한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여자분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아버님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님만 계셨는데 혹시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기 30분 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날 아버님은 뵙지 못했고 어머님은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웨딩 사진을 찍고 예식장과 신혼여행까지 계약할 동안 아버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상견례 날에도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고 제가 꼭 집으로 찾아가는 날만 일이 있다고 하셨죠. 뭐 그때는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만 생각했고 여자친구네 식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정말 섬뜩한 사실을 알게 됐죠. 사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못해서 그날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지 않고 여자친구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여자친구 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힘들게 걸어오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양쪽으로 나란히 서서 부축을 하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여자친구에게 다가갔더니 못 볼 거라도 본 것 마냥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던 중년 남자는 지금까지 뵙지 못한 아버님이었죠.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더니 인사도 받지 않고 어머님과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자친구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말도 없이 여기서 뭐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결혼 전에 프로포즈라도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며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여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먹고 할 말을 잃었죠. 사실 여자친구 아버님은 간암을 앓고 있어 간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여자친구 가족과 친척 중에는 기증자가 없다고 저보고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아버님과 혈액형도 같고 제가 평소에 술도 먹지 않으니까 기증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것보다 건강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말이 생각나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 여자친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건강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말하는 분위기로는 간 기증을 위해서 저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여자친구는 그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화가 난 어머니는 중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들리는 소문에는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중매 할머니를 처음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몇 가지를 물어보셨다고 했죠. 키와 몸무게 그리고 혈액형을 물어봤다고 하던데 요즘 중매는 건강까지 신경 써야 된다며 어디 아픈 곳이나 수술한 적 없냐고 물어봤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간 기증 때문에 접근한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당하고 나니 중매도 믿지 못하겠고 커플 매니저를 통해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겁부터 나더라고요. 사연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인데 만약 그대로 결혼까지 했더라면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기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